네, 제가 세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고 첫날인데 간단하게요. 세법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세법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 시험에 세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세법 기본 개념 소개해 드리면서 OT 섞어서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A라는 자가 있다 해보죠. 우리 세법 용어로는 납세의무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게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38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문 가면 국가는 세금은 누가 거둘 수 있느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대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걸 우리가 국세를 하고요. 이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런데 지금 그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 국가지자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걷어라. 이게 조세법률주의야. 국가지자체는 세금을 걷기 싫어도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걷어야 되고요. 그럼 국민은 세금을 내기 싫어도 세금을 낼 의무가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납세의무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누가 있는가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저처럼 자연인이죠.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아이파 같은 곳이에요. 뭐 삼성전자 같이. 여긴 인위적인 법이 인정한 사람이죠. 걔네들은 요식행위가 필요해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도 있고요. A는 법인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을 해볼게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쪽이 입구라고 할게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첫 번째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재산이 늘어나는, 아주 고급 용어 쓰셨어요. 소득 맞는데 통장에 돈 들어오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고향에 있는 땅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없던 땅이 생긴 거니까 재산이 늘어난 거죠. 세 번째는 누군가한테 제가 갚을 돈이 1,000만 원 있어요.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럼 1,000만 원 빠져나갈 때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 원 재미 본 거나 다를 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회계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현금도 자산인 거 아는데 통장에 돈 들어온 거,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말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빚이 부채라고 그러죠? 부채가 빠지는 거. 이걸 우리가 크게 보면 내 재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나요. 요건 통장에 돈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고향에 땅을 아버지가 주신 것도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갚아야 될 돈 줄어든 것도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을 했는데 통장에 돈 들어온 거예요. 통장에 돈 들어온 거. 그러면 통장에 돈 들어온 거를 우리 세법은 이제 소득이라고 해요. 소득이라고 하는데 개인이에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자연인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개인을 이제 거주자냐, 뭐 비거주자냐, 뭐 이렇게 세법이 또 별도의 용어를 통해 갖고 또 쪼개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소득세라는 타이틀로 과세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걷고 법에 정해진 게 있으면 너는 이행을 해라. 내기 싫어도. 그건데 그 법률의 이름이 첫 번째 소득세법이에요. 두 번째 법인입니다. 자, 법인도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법인세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이 과세를 합니다. 여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법인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금을 조 단위로 냅니다. 조 단위로. 이게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260조 정도 되죠.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한 260조 정도 되는데 세금은 뭐 1조 넘어가긴 하죠. 이게 뭐 어쨌든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인데요. 법인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에다가 과세하는 거를 우리가 세법학에서 소득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의 이름은 소득세 이렇게 표현하고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의 이름은 법인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공짜로 온 거예요. 무상 대가가 수반되는 게 아니라 공짜로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없던 자산 생긴 거 있죠? 없던 자산 생긴 거 그걸 법인세 소득으로 봐요. 법인세 소득으로 봅니다. 아까 갚을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있죠? 법인세 소득으로 봐요. 소득으로 봅니다. 그걸 우리가 회계적인 용어를 좀 빌리면 자, 준 사람을 증여라 그래요. 그럼 받은 사람은 수증이라 그래요. 수증자. 준 사람은 증여자. 그래서 자산 수증익은 소득으로 봐요. 받아서 생긴 자산을 받아서 생긴 이익. 그 다음에 부채, 채무라 그러죠. 근데 얘가 줄어들어요. 면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채를 탕감받아서 생긴 이익을 우리가 채무 면제이익이다. 소득으로 봐요. 소득으로 봐요. 이게 그런데 이 무상 이전에 대해서 제가 개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 있는 땅을 주셨는데 이게 뭐 어차피 뭐 기분이라도 좋게요. 1,000억짜리예요. 이게요. 그러면 완벽한 불로소득이죠. 그 현재 50%대입니다. 최고세율,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건 최고세율 해봐야 40%예요. 올해부터 38%가 작년까지고 이게 그러니까 훨씬 높은 세율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이거 최고세율이 22%예요. 그러니까 아이파가 대주주가 1,000억짜리 땅을 줬다? 맞아봐야 22%입니다. 맞아봐야. 그러니까 법인에게는 조금 관대하고 개인에게는 정교하게 좀 과세하려고 지금 세금의 이름을 세목이라 그래요. 나눠가지고 지금 과세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면서 물려주셔서 공짜로 때리는 세금의 이름 증여세를 하죠. 근데 이제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공짜로 주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제가 부모님한테 뭐 용돈 드리고 이렇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방향은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실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상속세라고 표현을 해요.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는 거. 근데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입니다. 현재 50%니까 지금 상속세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거고요. 증여세는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물려주신 건데 얘네들 최고세율이 얘네들보다 높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리법인 우리 삼성전자 같은 법인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로 때려요. 법인세로. 그러니까 이제 법인한테는 10%, 20%, 22%거든요. 현재 법인세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구 회사가 가구를 팔아갖고 통장에 돈 들어온 것도 최고세율 22%. 그렇게 공짜로 땅 1,000억짜리 생긴 것도 22%. 거래처 혹은 은행이 빚을 한 20억 빌렸는데 안 갚아도 돼? 그것도 22%. 이게 근데 저는 개인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제 사무실을 내는데 만약에 5억을 꺼주신 게 있다 해보죠. 근데 자네 이제 안 갚아도 되네. 그럼 증여세예요. 개인하고 법인은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이게 개인한테 조금 더 엄한 과세 시스템을 구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좌우당간 재산 가치가 늘었죠. 그럼 세금 내라는 거죠. 그 소득으로 보든 그 무상으로 생긴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보시는 방향으로 이게 이제 출구 쪽이에요. 출구라는 얘기는 돈을 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돈을 쓴다. 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소비하러 가요. 세금 내고 쓰라는 거죠. 자, 이제 소비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소비하는 대가로 세금을 내시는데 소비세 체계를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세는 좀 생략을 하죠. 지방세는 좀 생략을 하는데 자, 특정 소비세요.
이 특정 소비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세 대상 몇 개를 딱 열고 해놔요. 그리고 그거 쓰는 자한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방식이에요. 특정 소비세가. 그런데 특정 소비세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개별 소비세. 한때는 특별 소비세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특별한 소비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랬는데 원래 이제 취지는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소비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야 통돌이 세탁기가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럼 그게 고가 사치품이냐? 숙이지 마라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면서 과세 대상 손질을 합니다. 이게 과세 대상 손질을 하고 지금은 고가 사치품에도 과세하는 논리가 있지만 이제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 논리가 더 강화된 세금의 명칭이 개별 소비세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가? 외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외부 불경제예요. 매연 일으킬 수 있죠. 교통체증 일으킬 수 있죠. 세금 내고 쓰라는 겁니다. 과세당국 논리는 이게. 근데 개별 소비세 이게 고가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반떼 이런 것도 5%씩 과세가 됩니다. 이게 물론 벤츠 이런 것도 5%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개별 소비세는 이제 우리가 고가 사치품이나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세하는 대한민국의 세금의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주세요. 술이죠. 술 주자 씁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애국자임을. 주세율이 72%입니다. 나는 맥주 좋아하는데 72%입니다. 에이 맥주 싱겁지. 소주 72%입니다. 소주 맥주 다 72%. 양주 72%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소주 맥주가 72%가 아니었어요. 근데 유럽 애들하고 한 EU FTA 체결할 때 위스키 니네 안 팔리게 하려고 니네 주세율을 낮게 했지. 그래서 이제 맞춰달라 해갖고 소주 맥주도 위스키하고 똑같이 72%. 이게 엄청난 세율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술 드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또 하나가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막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이게 휘발유에다가 때리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일부 다른 거에서도 과세가 되지만 그냥 얘는 고가사치품이나 외부 불경제. 얘는요 술. 얘는요 휘발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 소비세는 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남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남자분들은 가방에 그렇게 큰 관심 뭐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백 있죠.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샤넬이나 예? 아직 뭐 나이가 좀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 백은 좀 그런데 근데 거기 여기 두드려 맞아요. 그건 외부 불경제. 그 제가 볼 때 외부 불경제예요. 이게 그런데 요거 고가 사치품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못 사주고 있어요. 고가 사치품이라. 네가 국회에다 입법 로비를 해라. 그래서 저게 면세로 빠지면 내가 가방을 사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입법 로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라든지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몇 개 열고 안 돼 있어요. 몇 개 안 돼 있는데 승용차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승용차가 있다는 게. 그런데 이제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는 입법 방식이 좀 얘네랑 다른 거예요. 특정 소비세는 뭐냐면요. 과세 대상 1번부터 10번까지 딱 열거해 놓으면 걔네들만 때리고 나머지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가운데 몇 개 빼주는 방식. 요런 게 이제 특정 소비세예요. 이게. 그런데 일반 소비세는 뭐냐면 일단 다 때린대요. 일단 다 때려놓고 뒤에서 몇 개만 빼줄게.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일반 소비세예요. 근데 요걸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부분이 지금 일반 소비세인데 뭐 제가 생수를 안 갖고 왔나요? 그런데 생수를 먹어도 우리가 부가가치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마이크를 소비해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식사를 하실 때도 이제 부담하셔야 되는 건데 얘는 세율을 좀 보여드리죠. 현재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세율이.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10,000원짜리를 먹으면 10,000원짜리를 소비하면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세 체계의 특징은 뭐냐면 얘를 먼저 때려요. 얘를 먼저 과세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때려요. 소비세 과세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해볼게요. 주세요. 자, 500원짜리 지금 하이트 맥주 혹은 뭐 참이슬, 뭐 소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걔들 이제 출고가라 그러죠. 자, 이제 공장문 튀어나가요. 그럼 출고되죠? 그럼 500원에 72%면 얼마예요? 500원에 72%면요. 계산기 없으신가요? 500원에 250, 1 올리고 예? 572, 35, 1 올라간 거 받아서 360이죠? 그렇죠? 그러면 500원에 360원이 엎어지죠? 860원 되죠? 근데 원래 주세에는 30% 교육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기저기 그냥 교육세가 막 붙어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교육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교육세 없는 나라로 할게요. 계산이 불편하니까. 건강지능기 이런 거 없어요. 세금 아닌 거 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500원에 360원 더하면 얼마죠? 거기에 10%를 때려요. 그러니까 주세의 10%를 또 부가세로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860원에 10%면 얼마예요? 86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900원 넘어가죠? 근데 아까 교육세 붙고 다른 거 붙고 부가세 붙으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원래 얼마짜리인데요? 500원짜리. 세금으로 부담하시는 게 50%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세 순서예요. 자, 아반떼를 사볼게요. 개별 서비스 과세 돼야 하세요. 몇 프로 때린다고요? 네, 모르셔도 돼요. 5%예요. 5%. 이게. 그러면 차값에 5% 엎어지죠? 거기에 10% 때려요. 부가가치세를 최후에 과세하는 소비세예요. 아, 나는 벤츠 사고 싶은데 관세 붙죠? 그렇죠? 소비세 과세 순서 1순위 물건 놓은 거 관세부터 때려요. 다시요. 벤츠값 1억짜리예요. 그럼 관세 1,000만 원이 살게. 원래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강의 때문에 얘를 1,0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럼 관세 1,000만 원이면 벤츠값 1억 원에 관세 1,000만 원 붙으면 얼마죠? 1억 1,000이죠? 거기에 개별 소비세 붙는다 해볼게요. 걘 또 2,000만 원이라 해볼게요. 원래 정확한 가격 아니에요. 대충이에요. 그러면 1억 1,000에 2,000 엎어지면 얼마죠? 1억 3천이 부가세 과표입니다. 1억 3천에 10% 또 때린다고요. 얼마예요? 그럼 1억 4,300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세 과세 순서 1순위 뭐라고요? 관세. 그건 물건 넣을 때죠. 2순위가 특정 소비세. 얘도 마찬가지고요. 주세도 마찬가지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 이런 순서로 현재 대한민국이 과세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부담이 클 수 있죠. 그렇죠? 일부 재화에 대해서는. 자, 이제 그렇게 과세하는데 얘가 최후에 과세하는 소비세예요. 마지막에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금 많이 낼까 안 낼까요? 특히나 이 부가가치. 이쪽은 관심들이 많으시죠? 좀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연말정산할 때 공제항목 뭐 하나를 줄었다 그러면 카페를 개설해서 모여봐 해가지고 서명운동 해갖고 100만 명 촛불 들을까 뭐 광화문으로 난리 여기는. 이게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무덤덤하다는 거죠. 반응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걷는 세금이 뭘 것 같으세요? 요것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얘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2등 뭐일 것 같으세요? 소득세입니다. 법인세 아니에요. 3등이 뭘 것 같으세요? 이제 법인세예요. 이제 법인세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400조 넘어갔죠. 올해는 1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 넘어갔는데 얘네들 걷는 돈이 전체 우리 세수 필요한 거에 70% 이상을 걷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관리비 중에 하니까. 세금에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세무사니까 법소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정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 됩니다. 2% 정도 됩니다. 2%. 여기에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속세를 안 낼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내는 건가요? 뭐 어쨌든 예.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지금 우리 시세로 밖으로 얘기할게요. 한 13억 정도 안 되면 단돈 1원도 안 됩니다. 단돈 10,000원도 안 내요. 이게 그런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상속세 내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아니 뭐 아버님 어머님 올해 무경장수 하셔야 되는데 계시나요? 네. 이게 저는 안 냅니다. 네. 저는 안 내요. 뭐 뿌듯합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세금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세금이라는 건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있지만 상속세, 증여세를 많이 걷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상속세 신고해야 되는가? 드물 것이다. 예, 많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그러나 상속세 신고하는 거는 좋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릴 때 하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1차 시험에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객관식 오지선다 절대평가입니다.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세법이고요. 얘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얘가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1차 시험에. 그렇지만 왜 소개를 해드리느냐. 부가가치세법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시라고 일단 왜 2차 시험에는 다 들어오는 거니까 2차 시험에는 얘가 시험 범위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2차 시험에는 시험 범위고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그렇죠? 얘네들 있죠? 법소부. 얘가 1차 시험에도 해당이 되고 2차 시험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할 수밖에. 대한민국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정에서 쭉 다루는 거는 얘를 제일 먼저 다뤄요. 부가가치세를요. 우리가 이제 이쪽을 먼저 안 다루는 이유는 특히 얘가요. 회계적인 마인드가 좀 갖춰지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단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회계에서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법 지식을 적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소득 금액을 산출을 하는 방식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적인 지식이 쌓이기 전에 법인세를 하면 다들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거. 근데 중요한 건 회계 지식을 갖추고 해도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얘는 좀 괜찮죠. 소득세는 뭐 본인이 겪으신 것도 있고 업무하시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얘는 어렵진 않죠. 다만 짜잘하게 이제 외울 게 좀 많아서 시험용으로는 암기가 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얘를 진행을 하죠. 얘는 나중에 회계 지식 갖추면 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계 지식. 그래서 세법적인 지식도 좀 쌓여 가시면서 백그라운드 깔죠. 그러면서 회계 지식이 쌓여오죠. 그러면서 나중에 법인세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근데 1차 시험에는 어느 세목이 우리가 이제 종목이라고 하죠. 올림픽 종목 뭐 있어요? 하계 올림픽이요. 육상. 또요. 육상밖에 없나요? 네? 뭐 유도도 있고 뭐 수영도 있고 굉장히 많죠. 걔네들 뭐라고 종목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세하는 게 뭐 있죠? 세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소득세, 법인세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데 자 얘가 문항수는 제일 많습니다. 얘가 문항수는 제일 많아요. 왜? 어려우니까. 뇌는 족족 틀리시니까. 그게요.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많이 내는 게 두 개죠. 근데 뭐 문항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많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얘가 좀 제일 많은데 그렇게 문항수가 확 차이 나진 않아요. 그렇게 확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은 얘부터 진행한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법부터.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는데 일단은 이 모형 하나 지금 제가 칠판에 좀 잡아드렸으니까 조금 베이스 더 깔고 가죠. 자, 조금 더 베이스 깔고 갈게요. 자,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세금을 조금 편하게 걷자고. 그 두 가지 시스템이 뭐냐면 첫 번째는 원천징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시스템은 여기서 쓰는 거예요. 무슨 제도냐면 돈 줄 때 돈 다 주지 말고 세금을 띄고 주게 해요. 그리고 그 띈 세금을 돈 주는 사람이 띄다가 먹는 게 아니고 국가에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아이파가 제가 직원인데 저한테 월급을 300만 원 줘요. 근데 3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띄고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띈 세금을 아이파가 먹는 게 아니고 국가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런 제도, 원천징수 제도로 하고 그런 시스템을 원천징수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 있죠? 얘는 거래징수 시스템이라 그래요. 거래징수는 뭐냐? 거래가 있을 때 돈 받는 자한테 10%까지 받게 해요. 부가세까지. 1,000원짜리를 팔아요. 그럼 10% 얼마죠? 1,100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금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1,000원만 인마이 포켓하는 거고 100원은 갖고 있다가 국가에 쏴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거래징수 제도. 그런 시스템을 거래징수 시스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쓰는 게 원천징수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쓰는 시스템이 거래징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 저금을 했어요. 국민은행에. 그래서 저한테 국민은행이 이자를 주셔야 돼요. 정해진 만기가 돼서. 그럼 세금을 띄고 일부 금액을 제하고 저한테 돈을 줍니다. 그럼 거래징수한 거예요? 원천징수한 거예요? 원천징수한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은행이 그걸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국가에.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넣어줬어요. 그럼 국민은행 돈 낸 거예요? 제 돈 낸 거예요? 국민은행 돈 낸 거예요? 제 돈 낸 거예요? 제 돈 낸 거죠? 그렇죠? 제가 납세 의무자고요. 그 국민은행을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 돈 낸 게 아니라 누구 돈 낸 거예요? 납세 의무자 돈 낸 거죠? 그렇죠? 자시오. 이자 100만 원인데 14% 떼어볼게요. 그걸 원천징수 세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방세가 있지만 우리가 수업할 땐 지방세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100만 원에 14%면 얼마예요? 14만 원 뛴다고요. 그럼 저 통장에 이자 얼마 줘요? 86만, 지방세 없는 세상입니다. 86만 원 주는 거죠. 근데 14만 원은 제 돈이잖아요. 그걸 국민은행이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 돈 낸 게 아니에요, 국민은행이. 근데 그걸 안 내면 국민은행한테 가산세를 때려요. 그러려고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하고 납세 의무자는 같아야 달라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자, 이번엔 거래징수 의무자예요. 거래징수 의무자인데, 자, 제가 식당 가서 10,000원짜리 밥을 하나 먹었어요. 10,000원에 10% 얼마죠? 1,000원. 식당 주인 11,000원을 받습니다. 그 지가 매출로 잡는 건 10,000원이에요. 그 저는 1,000원을 왜 준 거예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세금으로 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직접 세무세 갖다 내는 방식을 국가가 도입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몇 명이에요? 네? 저도 정확히 몰라요. 한 대 5천만 원 좀 넘겠죠? 법인은 몇 개나 돼요? 대한민국이에요. 법인이요. 법인 설립 등기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굴러다니는 법인이요. 현재 한 51만 개 정도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식당 하시고 뭐 마트 하시고 뭐 이발소 하시고 미장원 하시고 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현재 한 600만 정도 됩니다. 근로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1,600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그러면 보세요. 5천만 국민이
생술 하나 사 먹었어요. 600만 개인 사업자도 목이 타니까 생술 사 먹고. 자, 51만 법인은 뭐 직원들 물 사주면 안 돼요? 생수 사고. 근로자분들 회사에서 좀 정석이 있겠지만, 아유, 난 병에 드는 거 먹을 거야. 뚜껑 따갖고. 1600만 명이 그걸 사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소직 하나를 세무서장에다 10% 갖다 내라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나 낼까요? 그 중에 몇 명이나 낼까요?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무 공무원의 제 생각에 1000배 이상 뽑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세금이 더 그들을 유지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징수하는데 더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징수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다시요. 식당 주인한테 제가 11,000원 냈죠. 그렇죠? 그럼 식당 주인은 수익은 얼마일까요? 10,000원. 그럼 1,000원은 식당 주인 입장에서 뭘까요? 세금인데 어디다 줘야 돼요? 나라에 줘야죠. 그 부채가 되는 겁니다. 빚이 되는 거예요. 지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 그걸 1,000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식당은 다리만 놓는 거네요. 식당은 다리만 놓는 거죠. 1,000원 국가에 다리 놔주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자기 수익 잡고. 그렇죠? 그런데 식당이 납세무자예요. 여기서는 식당이 납세무자예요. 그런데 1,000원은 누가 냈어요? 제가 냈죠? 저는 담세자라고 표현을 해요. 세금을 부담한 자예요. 세금을 부담한 자. 근데 식당 주인이 납세무자라고 말씀드렸죠? 납세 의무자. 식당 주인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거래징수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특징이죠.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걸 간접세라 그래요. 납세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런 걸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자, 일로 가자. 삼성전자예요. 법인세 2조를 내야 돼요. 법인세 2조를 내야 됩니다. 그럼 누구 돈으로 내야죠? 삼성전자의 돈으로 내야죠. 납세무자 누굴까요? 삼성전자겠죠. 납세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아야 달라요. 그런 걸 직접세라 그래요. 그런 걸 직접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직접세예요. 이쪽은 다 간접세인데. 이거 아까 제가 소주 한 병 사 먹어요. 마트 가서. 그럼 세금 제가 부담하죠? 그쵸? 근데 저는 주세 납세무자가 아니라고요. 담세자지. 이게 자 여기는 납세무자하고 담세자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세. 이렇게 표현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할 건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고요. 전 지방세 안 다룹니다. 지방세 없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일반 소비세예요, 특정 소비세예요? 세율은 몇 프로예요? 단일 세율이죠? 10% 단일 비례 세율입니다. 1,000만 원짜리를 사도 10% 100만 원이고 100억짜리를 사도 10억이에요. 그냥 10%예요. 저는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자, 저는 1년에 1,000만 원 법니다. 소득이. 근데 1,000만 원짜리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우리 집 벽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이. 예? 그런데 1,000만 원이에요. 그 텔레비전이. 그럼 1년 벌어서 못 사죠. 100만 원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0만 원짜리 사고 싶으면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홍길동 씨예요. 이 사람 1,000억 벌어요. 1년에 개인인데. 보기 드문 고소득자예요. 이게 저는 1,000만 원 버는데 1,000억을 벌어요. 이 사람도 1,00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얼마네요? 세금 100만 원이죠. 공평한가요?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죠.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이니까. 공평한가요? 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사람 생각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의 정도를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1,000만 원 벌어서 텔레비전 사러 갔더니 몇 달 더 일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쉽게 나오네. 10%죠. 그죠? 그럼 100만 원이 1000억에서 차지하는 건 야, 이건 계산기 한번 때려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세부담의 역진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고소득자가 부담을 좀 적게 하고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저소득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소비세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획재정부죠. 세제실에서 입법을 해갖고 국회로 넘겨서 통과시키고 집행을 국세청에서 하는 거예요. 세제실에 있는 분들의 이제 마인드는 이제 뭐냐면 야, 안 사면 되잖아. 안 사면 낼 일이 없어요. 자, 주세는 왜 내는 거예요? 술 샀으니까 내는, 안 먹으면 되잖아. 야, 지가 술 좋아해갖고 술 먹고 안 사면 안 내는데 소비세는 소비 안 하면 안 내. 이거 샤넬백 안 사면 안 내요. 샤넬백 안 사면 돼요. 아반떼 안 사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텔레비전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 홍길동 씨예요. 근데 이 사람 1년에 4천만 원 벌어요. 혼자 먹고 삽니다. 독신주의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고액자산가라 아버지한테 받는 용돈이 1년에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 1인당 최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해도 담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담세력을 측정해 보자고요. 세금 낼 여력 있죠? 흥부예요. 흥부가 자제분이 몇 분인가요? 흥부전 보신 분들이요. 흥부의 자제분이 정확한 자료는 없나요? 예? 몇 명인지? 그냥 같이 합의 보죠. 많은 걸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니까. 4천만 원 보세요. 애들이 열이라 해볼게요. 배우자 전업주부고요. 애가 10명인데 어떻게 일을 나가요? 그러면 김장할 때 배추 한 포기 더 사야죠. 샤워할 때 수도요금 좀 더 나가겠죠. 전기 써야 안 써요? 전기 써야죠. 1인당 생계비가 있을 거예요. 아마 통계청 자료 뭐 무슨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다 1인당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감안을 해서 요거 제하고 남는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4천 벌어서는 4천만 원 벌어서는 그렇게 애가 10명이면 단돈 1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1600만 가운데 48%가 세금을 안 내요. 48%가 최근에 통계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인적 사정을 감안해 줘야 돼요. 담세력을 측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중소기업 아이파가 능력이 있어요? 자금력이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기업 가치가 260조예요. 곧 300조 갈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 400조인데.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중소기업 아이파 얘네들은 1년에 버는 돈이라고 한 5억 6억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낼 때 2억을 내야 돼요. 만약에 2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법인세는 3월 말에 내거든요. 12월 말 법인. 근데 3월 달에 2억을 다 내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을 나눠서 나머지를 4월 달에 낼 수 있어요. 그걸 분납제도라 그래요. 근데 중소기업은 한 달 더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내놓은 좀 힘들면 5월 달에 내게 해줘요. 인적 사정 감안해줘야 안 해줘요? 법인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 사정을 감안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는 자 하이마트 가서 이번에 김치냉장고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식구가 몇 명이냐, 애가 몇 명이냐 물어보나요? 아, 식당 가서 밥을 함께 먹었더니 그 경로우대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나요? 물세랑 네가 냉장고를 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샀으면 안 냈을 텐데. 니네 집안 사정을 내가 왜 감안을 해주니?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물세라고 합니다. 인적 사정을 감안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첫날이고 첫 시간이니까 베이스 깔아드리는 거예요. 용어들에 대한 걸. 이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가가치세가 제일 먼저인데 얘는 국세죠? 일반 소비세죠? 간접세죠?
그렇죠? 그런데 물세죠? 세율은요? 10%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소비세 논리가 뭐라고요? 소비세 논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사면 안 낸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숭하면. 쌀은 어떻게 하죠? 쌀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담세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 안 돼요. 세금의 존재 의의는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생활비로 한 40원 쓰고 세금 보태내면 안 되지. 생활비로 40원 쓰고 그 다음에 20원 저금하고 그 다음에 10원 세금 내고 뭐 이런 논리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세금 100원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역대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 이렇게 역사적인 걸 되돌아보면 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동학이라든지 우리가 민중들이 봉기하고 그런 게 우리가 수탈당하고 수탈이라고 그러죠? 수탈이 뭐예요? 뺏기는 거죠? 뭘 뺏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뺏기는 겁니다. 그게 몸을 뺏기는 거예요. 부역하는 거죠. 나가서 일을 하라 그러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걸 뺏어가는 거죠. 내가 가진 옷을 뺏어가고 곡식을 뺏어가고 그런 걸 수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세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걸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정당국의 목표는 뭐냐면 너무 많이 거두면 저항하게 돼요. 그런데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적정하게 그냥 원활하게 흘러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걸 법을 다 들여다보면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활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쌀은 먹게 해줘야죠. 그거 먹으면 생존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그걸 면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좋다. 그건 10% 세금 부담 없이 소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세 논리가 야, 안 쓰면 안 내잖아. 근데 생필품은 어떻게 하는데? 그렇구나. 그건 빼줄게. 그럼 고소득자는 쌀 살 때 부가세 내야 되나요? 이제 아박하죠. 아니 고소득자는 쌀 살 때 부가세 10% 내고 저소득자는 쌀 살 때 부가세 10% 안 내면 그럼 그 기준은 또 어떻게 해요? 쌈납니다. 쌈나. 다 면세로 정해져 있는 건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하고 다 면세인데 혜택, 베너핏의 크기가 저소득자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면세는 우리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 그럼 면세가 아닌 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과세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면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 면세예요. 법에 열거된 것만.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부가세 시작할 거니까 이제 베이스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한번 일과를 한번 이렇게 탁 해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샤워? 자, 수돗물을 틀어야죠. 보일러부터 눌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죠? 냉수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죠? 보일러 눌렀어. 과세. 화장실 라이트 버튼 눌렀을걸요? 과세. 들어가요? 꼭지를 뭐 돌리시든 이렇게 하든 버튼이든 물 튀어나오죠? 걔는 면세. 현재 수돗물은 면세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샤워할 때 뭐부터 하세요? 양치부터 하시나요? 세수부터 하시나요? 여기 샴푸부터 하시나요? 샴푸 과세. 남자들은 잘 안 하는 거죠, 린스. 과세. 아, 이거 끝났어요. 양치해야죠. 치약, 칫솔 과세.
수돗물은 면세. 세수, 비누, 과세. 과세.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자고 있어요.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오빠, 우유 하나 먹고 가, 빵이랑. 빵, 과세. 냉장고 문 열으니까 커피 우유가 하나 있어요. 과세. 나왔어요. 아휴, 전철 운전하기 싫고 차가 미끄러우니까 택시 타고 가야지. 과세. 학원 왔어요. 커피 한 잔 먹고 갈까? 과세. 점심 먹으러 가야지. 과세. 아유, 점심 먹고 나니까 입이 텁텁해. 커피 한 잔 먹을까? 과세. 그죠? 그리고 와갖고 이제 생수 한 병 과세. 근데 제가 이 수업 끝나면 이제 다른 반 오늘 회식이 있어요. 삼겹살 소주. 과세. 술 한 잔 먹고 있다 집에 가니까 또 어떻게 또 전철 타고 좀 택시 타? 과세. 술 한 잔 먹고 집에 갔더니 어떻게 속이 좀 그래서 또 술 먹으면 또 땡기죠. 신라면 하나 끓여 과세. 이게요. 가스 불 켜도 과세. 전기 불 켜도 과세. 이게 그러니까 기초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서 면세가 열거되어 있는데 몇 개 안 된다. 몇 개 안 된다. 예.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라면 과세의 면세요? 과세죠? 망고는 비싼가요, 싼가요? 면세. 망고는 면세. 두리안은 비싸했어요. 망고스틴, 포도, 면세. 가격하고 상관없습니다. 가격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망고를 못 사줘요. 과세라. 애가 망고를 엄청 좋아하는데 잘 못 사줘. 필리핀 한번 가야 사주지. 예. 거기 가면 시장 가면 엄청 퍼주니까. 요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우리가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당분간 면세 파트 가서 정확하게 면세 공부하시기 전까지는 쌀만 면세로 하겠습니다. 수돗물 말씀드린 거는 뭐 까먹으실 필요는 없고 일단 당분간 쌀만 면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과세다.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시스템 조금만 좀 소개해 드리고요. 요거 베이스에 대한 걸 조금 확장해 갖고 약간 모형을 부가가치세 소개를 해 드리고 잠깐 좀 쉬죠. 자, 이제 보시면 부가가치세요. 자, 어디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10%입니다. 면세 대상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1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세금 부담해야 돼요? 자, 생수라고 할게요. 부가가치세 소비세예요? 소비세제예요? 소득세제예요? 소비세제죠. 그러면 생수라고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뚜껑 까서 먹은 놈이 소비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 누가 부담해야 돼요? 소비자가 부담해야죠. 자, 그런데 생수 제조회사가 있어요. 뚜껑 까서 먹는 거예요? 생수 파는 거에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생수 제조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면 안 돼요. 그죠? 마트가 왔어요. 그럼 마트는 뚜껑 까서 파는 놈, 먹는 놈이에요? 아니면 파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마트도 부가세를 부담하면 안 되죠. 그죠? 마트에서 생수 사신 홍길동 씨예요. 이분이 까서 뚜껑 까서 이렇게 드세요. 그럼 누가 소비하셨어요? 홍길동 씨를 우리는 최종 소비자로 하죠.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돼요. 이건 소비세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소비자의 대상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5천만, 600만, 1600만, 뭐 51만, 뭐 우리가 분류하기 나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징수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돈 받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5천만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51만 법인하고 600만 개 사업자를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짐이 덜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A가 있어요.
생수 제조회사예요. 자, B는 대형 마트예요. B는 대형 마트입니다. 노선매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어를 우리가 B 입장으로 용어를 쓸게요. 왜냐면 우리가 용어 선택을 좀 조심해야 돼요. 판 사람 입장에서는 판 거지만 그걸 산 사람 입장으로 자꾸 입장을 바꿔보면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를 지금 얘 입장으로 하면 매입이라고요. 근데 그걸 A 입장으로 용어를 전환시키면 매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B 입장으로 용어를 써보자고요. 왜냐하면 사서 팔게요. 그러면 지금 매입이에요. A는 매출이 되겠죠. 그렇죠? 1000이라고 할게요. 1000원 주고 샀다고요. 생수값 1000원이라고요. 그러면 거래징수 시스템이 작동해야죠. 얘가 얘한테 얼마를 더 달라고 해야 돼요? 100원을 더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거 부가가치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A 입장에서는 매출은 얼마일까요? 1000원이겠죠?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지금 이 문제예요. 자, A 입장에서 요거는 생수 팔 때 국가가 시켜서 생수값의 10%를 받아놓은 부가가치세죠. 조금 더 압축해 볼게요. 매출할 때 받아놓은 부가가치세죠. 조금 더 압축해 볼게요. 매출세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세액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세액이라고 표현해요. 세액. 그러면 지금 매출 세액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수익이에요? 부채가 되는 거죠. 이건 번 돈이니까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하는, 이건 법인세 영역이고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다리를 놔야죠. 다리를 놔야 되니까 이 돈을 이제 어디 줘야 돼요? 나라 줘야죠. 나라에 세금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낼 때는 납부세액이라고 납부한다고 표현을 해요. 국가가 거둘 때는 징수한다고 표현을 하고. 근데 지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니까 이걸 납부세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까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액. 그래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라는 뜻이에요. 납부한 부가가치세. 그런데 A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100을 냈지만 A 본인의 통장 돈이에요? 본인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받아서 낸 돈이에요? 받아서 낸 돈이. 받아서 낸 돈이. 그러니까 귀찮기는 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B예요. B는 요거 마트는 최종 소비자 C한테 제주는 좋아요. 3,000원에 팝니다. 네, 1,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아요. 그럼 C는 매입이겠지만 B 입장에서는 매출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렇죠? 자, 3,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얼마를 주고받아야 돼요? 300원을 주고받아야죠. 왜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단일 비례세율 10%니까. 그죠? 그럼 300이죠. 그러면 자, 얘 입장 용어를 좀 써볼게요. 얘는 이거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죠. 그죠? 줄이자 이게. 네 글자로 약속을 합니다. 매입세액 이렇게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용어예요.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뭐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이게 매출세액이죠. 이때는 A 입장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죠? 매출세액이죠. 근데 B 보고 300을 내라고 해볼게요. 국세청이. 그러면 뚜껑 깐 건 C죠. 더 이상 없다고 칠게요. 최종 소비자예요. 그럼 뚜껑 깐 건 C니까 얘가 세금 부담해야지. 얘가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100원을 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B가 억울한가 안 억울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너 살 때 얼마 주고 샀어? 부가세 100원이야. 팔 때 얼마 받았어? 300원. 그럼 그거 300원 다 내지 말고 살 때 부담한 거 100원 빼고 인마이 포켓해. 그리고 200원만 내. 그러면 얘 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했어요 아까? 살 때 부담한 걸 매출세액에서 뺐죠. 이거 신고서 꾸밀 때 표시하는 거죠. 요걸 매입세액 공제라 그래요. 다시요. 매입세액은 뭐라고요? 매입세액은 뭐라고요? 뜻이?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은 뜻이 뭐라고요? 신고서 꾸밀 때 매출세액에서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는 걸 공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제라는 용어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재손세액공제 굉장히 많은 공제를 볼 텐데 이런 공제는 신고서 꾸밀 때 뭔가에서 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매입세액하고 매입세액공제는 같은 용어예요? 다른 용어예요? 다른 용어다. 다른 용어다. 이걸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업무 필드에서 많이 하신 분들도 자꾸 매입세액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같은 거래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매출이 아니 그냥 이렇게 하죠. 3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세액 얼마예요? 자, 이게 부가세 신고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매달 내라고 그러면 이게 짜증 날까 안 날까요? 짜증 나죠? 근데 국가는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 직원들 월급 달달이 줘야 돼요?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주면 돼요. 예? 달달이 줘야죠. 삼성전자 지금 몇 명일까요? 삼성전자 지금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 임원만 수천 명입니다. 임원만 대략 10만 명이 넘어요, 직원이.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저도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크죠? 그런데 얘네들이 외상대금 갚는다고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달달이 내게 해요. 귀찮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합니다. 원천징수무자한테. 다른 데 써버릴까봐. 자, 이것도 다른 데 써버릴 수 있죠. 실제로 다른 데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뭐 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가끔 와서 질문을 많이 해요. 오빠 왜 세금을 대출받아서 내? 아, 본인이 쓰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뭐 그런 거 하는데 국가는 그걸 걱정해요.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세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달달이 원천세를 내는데 이것까지 달달이 내게 하면 파업할 수 있죠. 바꿔보자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달 단위로 내게 해요. 얘는 원칙이 세 달 단위로. 그러면 세 달 단위로 내죠. 자, 이제 세 달 됐어요. 그럼 신고서 작성해야죠. 이제 살 때 부담은 뭐 있어요? 부가세.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제 신고서 꾸밀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신고서 꾸밀 때. 매출세액에서 빼죠. 요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서 꾸밀 때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예요.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 얼마예요? 200대죠. 자, A 얼마 냈어요? 100 냈죠. 받아서 냈죠. B 얼마 냈어요? 200. 근데 팔 때 300원 받았는데 지가 살 때 부담한 거 100 제거하고 자기 부담 없애고 나머지 돈 냈으니까 B도 부담한 거 없죠. 얘가 다 부담했죠. 최종 소비자가 세부담 300이죠. 그럼 왜 부가가치인가 한번 볼게요. 부가가 뭐예요? 덧댔다, 더했다 이거죠. 가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가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뭐예요? 증가된 가치죠. 자, 그럼 얘는 0에서 1000의 가치를 증가시켜놨죠. 그래서 100을 냈어요. 근데 받아서 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요. 얘는 2000원은 얘가 만든 가치죠. 근데 얘는 거기다 얼마의 가치를 덧대놨어요. 그래서 200 내는 거예요. 받아서 내는 거죠. 근데 얘는 소비한 가치가 3000이죠. 얘가 만든 가치 1000, 얘가 덧댄 가치 2000, 그래서 300 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세율은 10%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더 가볼게요. 자, 더 가봅니다.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좋겠죠. 뭐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800원에 파면. 800원에 팔아요. 얼마에 샀는데요? 82점. 그렇죠? 매출세가 얼마예요? 자, 신고서 꾸미는 거예요, 지금? 82점. 그렇죠? 살 때 부담한 매입세가 얼마예요? 100원이죠. 아까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너 살 때 얼마 부담했어? 100이요. 팔 때 얼마 받았어? 80이요. 20이 부족하죠? 그쵸? 근데 얘가 20을 지금 부담하게 하면 얘는 뚜껑 까서 먹은 놈이 아닌데
억울하죠? 그러면 얘는 여기 100원 가운데 20원은 안 내도 될 돈을 낸 거죠?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국가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걸 환급세액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공제액보다 큽니다. 납부세액이에요? 환급세액이에요? 납부세액이죠. 매출세액 300이면. 그런데 지금 매출세액 80이죠. 근데 신고서 꾸밀 때 매입세액 공제액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죠. 얘를 환급세액,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라는 뜻이죠. 세액은 부가가치세 줄임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가는 A한테 100을 받았죠. 근데 국가는 B한테 20을 돌려줘야죠. 그럼 국가 얼마 남아있어요? 80 남아있죠? 대한민국 전체 하나로 보고요. 그런데 결국 얘가 다 낸 거죠. 이 논리가 깨지면 안 된다고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다. 자, 용어 잡아볼게요. 매출세액 뭐라고요? 팔 때 받아놓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뭐예요?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그럼 매입세액 공제액은 뭐예요? 신고서 꾸밀 때 매출세액에서 빼먹는 매입세액. 차감하는 매입세액. 납부세액은 뭐예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공제액보다 크다 보니까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되는,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그런 뜻이죠. 환급세액은요. 매출세액보다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커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서 국가로부터 환급,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실적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표가 실적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온리 세금 문제예요. 국세청하고 1대1에. 그러면 다 법인이에요. 그럼 이건 법인세 영역이겠죠? 자, 저는 매입이라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 빨간 거 이제 없다 칠게요. 가슴 아프잖아요. 환급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망해가죠?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영역이 법인세 영역이에요. 요게 부가세 영역이죠. 우리가 줄여서 이제 부가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부가가치세 영역에 대한 것만 볼게요. 같이 갈까요? 상관없어요. 얘하고 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파는 사람은 이거 낮추고 싶을까요? 높이고 싶을까요? 파는 사람이요. 아니요. 세금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세 많이 내고 싶으니까 다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클리어하지 못하게 질문을 드렸으면. 국세청에 법인세 많이 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적게 내고 싶을까요? 이렇게 신고하고 싶겠죠. 그래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만들 수 있죠. B는요. 사는 사람은요. 이걸 마이너스를 크게 만들어야 결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법인세를 줄이겠죠. 그래야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부가가치세도 환급으로 만들겠죠. 요게 인지상정이에요. 요게 둘이 거래할 때는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거야.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로. 그죠? 그러면 지금 국세청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국세청이 얘하고 얘만 놓고 볼게요. 이거 뭐 집에서 뭐 생투 드시는 분은 별 상관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요게 같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판 게 1,000원이면 산 게 1,000원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의 매출세액이 100원이면 이 사람의 매입세액 100원이 아니에요. 이것만 검증해 보면 되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증빙 끊어주는 건 돈 받는 사람이 끊어줘요? 돈 내는 사람이 끊어줘요? 돈 받는 사람이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 갔어요. 카트 쭉 끌고 와갖고 계산했더니 27만 원이래요. 기다려 보세요. 내가 끊어줘요? 캐셔분한테? 저쪽이 끊어주는 거죠. 돈 받은 자가. 그러니까 영수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걸 조금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라 그래요. 세금 계산서. 그 세금은 부가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금 계산서라는 거를 돈 받는 A한테 작성을 시키는 거예요. 돈 받는 A한테.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가 궁금한가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팔았어요? A가 팔았죠?
그렇죠? 누가 샀어요? B가 샀죠?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이라 합시다. 1,000원 좀 그러네. 예, 1,000만 원. 네. 자, 1,000만 원이죠? 부가세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거 몇 달 단위로 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필요해요. 아, 그렇잖아요. 이게 새마을 운동 때 일어난 거래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월달 거래인지 4월달 거래인지 그 길에야 모아갖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 태어나면 하는 게 뭐죠? 대한민국 정부에? 출생신고하면 뭐가 부여돼요? 주민등록번호죠. 똑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생신고를 세무서 가야지. 애 태어날 때처럼 그 동네 그거 아니에요. 세무서 가는 거예요. 국세청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사업자로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주듯이 사업자 등록번호 줘요. 국세청에서. 근데 이제 그건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주민등록증은 언제 발급해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지 않나요? 바뀌었나요 요새? 우리 제일 아니, 주민등록증이요. 우리 그 카드 주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닌가?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정 기간 지나면 주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대부분 그날 줘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거 17년 뒤에 오라고 하면 열받죠. 아니, 장사하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름이 두 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외자인 분도 계시고 석자인 분도 계시지만 이름이 같은 분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이름 성격 특상,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정부 전산에 잡혀 있는 안전행정부, 행정안정부 전산망에 잡혀 있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람이 둘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똑같이 상호가 유사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훨씬 중요하게 여겨요. 다시 할게요. 누가 팔았어요? 이제 A의 사업자 등록번호, B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1,000만 원, 100만 원, 오늘 날짜. 딱 이걸 적어요. 그래서 돈 받는 애 보고 그걸 작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세금 계산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세금 계산서. 근데 카드 전표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뭐가 없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발급 안 돼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날짜 있어요, 없어요? 거기 시간까지 나오죠? 그죠? 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걔는 그냥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수증이에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엄마 신분들 그 매입세 공제 되던데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지금은 세금 계산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 전표를 세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 계산 아니에요. 영수증이에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얘가 작성해요. 근데 얘가 2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이 분필을 생수를 하죠. 아까 생수를 했으니까. 생수를 팔아요. 재고자산이죠. 그럼 생수 사는 사람이 그거 소비해야 하네요. 하죠. 제가 생수를 만들던 기계를 팔아요. 그럼 그 기계 사가는 사람 그 기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수 날르던 트럭 팔아요. 그러면 그 트럭 사가는 사람이 그거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매출로 하는 것만 부가가세가 거래징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계를 팔 때도 그 트럭을 팔 때도 부가세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표현하냐? 공급자라고 표현을 해요. 공급자라고. 얘는 공급받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라고.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지금 얘가 2장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는 공급자 보관용으로 하나 작성하는 거. 자기 거. 그 다음에 얘한테 똑같은 거. A가 팔았고 B가 샀고 1,0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날짜 한 걸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 한 장 얘한테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타이틀만 다른 거죠. 판농 거, 산농 거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2장 중에 한 장은 본인, 한 장은 얘를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런데 여기에 국세청에 요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요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아요. 거짓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필기에서 불법 떴다 그래요. 불법 떴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쪽이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명해 보세요.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산에 잡히면 뭐 100% 연락, 아니 90%는 없는 거니까 세상에 99% 연락이 올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놈이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검증하는 제도를 이용한다는 거죠, 국세청이. 그렇죠? 그럼 보세요. 얘가 계좌이체 해줬어요, 100만 원. 세금 계산서 안 받았다 해볼게요. 공급받는 자 보관용. 그럼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걸 안 빼줘요,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안 빼줘요. 자, 이거 100만 원 매입세액 있어요, 없어요?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입세액은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니까요. 있죠. 그런데 신고서 꾸밀 때 빼줘요, 못 빼줘요? 안 빼주죠. 이런 걸 매입세액 불공제라 그래요. 이제 신고서 꾸밀 때 네가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지만 이제 세금 계산서 받아서 낼 때만 빼주지 세금 검증에 비협조하면 안 빼줘 이렇게 가요. 그걸 매입세액 불공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원래 세금 계산서 받아서 냈으면 200원만 낼 텐데 200만 원만 낼 텐데 이거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 100원을 이렇게 안 빼주니까 이걸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불자 쓰는 거죠. 그럼 이 B는 얼마를 내야 돼요? 300을 내야 되니까 100만 원치가 떠나야죠. 그럼 100만 원치가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에 협력해야죠. 그렇죠? 다시요. 세금 계산서 안 받아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돼야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매입세액 불공제. 다시요. 세금 계산 받았어요. 근데 얘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아니면 본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여기 10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혹은 1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혹은 날짜가 빠져 있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냈는데 연락해갖고 귀찮게 당신네들 왜 이런 거 받았냐고 검증하는데 또 애를 매긴다고 투덜투덜 되겠죠? 안 빼줘요.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도 안 빼지지만 세금 계산서에 그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안 빼줘요. 검증에 비협조라는 거죠. 검증에 비협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았을 때만 빼준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빼준다. 그것도 제대로 된 걸.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B가 덧댄 가치 얼마죠? B가 덧댄 가치요. 발음이 좀 시원찮은가요? 네. 얼마죠? 2000이죠. 근데 3000에 10% 때리죠. 300. 그쵸? 아니, 보세요. 지금 이게 0이에요. 1000이고요. 3000이죠. 근데 지금 A가 만든 가치잖아요. 그렇죠? B가 만든 덧댄 가치죠. 그래서 결국 C가 소비하는 가치가 3000이니까 300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얘. 자, 3000에 10%를 때렸죠. 300. 그런데 이미 1000에는 10%가 과세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3000에 10% 때려갖고 내버려두면 1000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네 부담에서 제거해 줄게. 그렇죠? 그거 매입 세액을 신고서 꾸밀 때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때려야 되는데 이 과세 표준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액이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고자 이걸 빼주는 거죠. 그렇죠? 자, 과세 표준인데 부가가치 합계액이죠. 그렇죠? 근데 살 때 부담한 부가세 있다고 다 빼줬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빼줬어요. 네, 검증에 협력하는 것만. 요거 세금 계산서 확인분 매입세액만 차감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매출세액이죠 이거. 근데 뒤에 안 빼주면 더블 과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쓰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전단계 세액을 뒤에서 빼주지 않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요. 이게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기 A가 얼마에 팔죠? 1,000. 그래서 100원 달라서 내죠. 100을 달라서 내죠. B가 3,000에 팔죠? 그럼 300 받아갖고 100 제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빼고 200만 내죠. 저 C가 또 5,000에 팔면 어떻게 해요? 7,000에 팔아볼까요, 이번에? 7,000에 팔면 700 받아서 살 때 부담한 거 300 빼고 400 내는 거죠. 이게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소비세 방식을 써요. 다단계라고요. 여러 다자를 쓰는 거예요. 다단계다. 그런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단 한 번 과세하는 시스템, 단단계 소비세예요. 그걸 우리가 반출과세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얘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튀어나오면 그때 한 번 딱 과세하고 끝이에요. 현대자동차 한 번만 과세하고 끝난다고요. 다만 현대자동차는 소비자한테 받아내겠죠, 세금을. 그죠? 하이트 공장 튀어나올 때 단 한 번만 때리는 거예요. 반출과세 시스템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근데 부가가치는 특정 소비세와 다르게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쓴다는 거죠. 쟤는 단단계인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하이트 공장만 관리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만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나 주세 같은 게 관리하기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를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방식을 쓰겠다는 거죠.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씁니다. 여러 다자를 쓰죠. 이게.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잠깐 좀 쉬셨다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